챕터 3. 건강한 생활습관. 개간.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다 활기찬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천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생활습관이란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자극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반응하는 양식을 말한다. 건강은 유전인자, 물리적 환경, 생활 양식, 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올바르게 형성된 생활 습관은 건강의 60% 이상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생활 습관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사증후군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생활 습관병의 개요. 산업화, 기계화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키면서 영양 과잉이 보편화되고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생활 변화가 초래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변화는 질병 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비만이 증가하고 암, 당뇨, 순환기계 질환 등의 만성질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만성이라는 용어는 급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시간적 요소를 내포하는 특성을 가지며 만성질환이란 30일 이상의 중환자 관리를 받거나 3개월 이상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의학적 관리 혹은 재활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질환이나 영구적인 장애 상태를 의미한다. 암, 당뇨와 같이 흔히 만성질환이라 부르는 질병에 대한 명칭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만성퇴행성 질환 혹은 만성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국에서는 생활습관 관련 병이라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생활이 유복한 사람이 잘 걸린다는 의미에서 유복병이라고 하며 독일에서는 문병병, 프랑스에서는 생활습관병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만성질환의 대부분이 성인으로 발생하므로 성인병이라고 하였다. 성인병이란 명칭은 일본에서 시작된 용어로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등이 40대부터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뜻에서 사용되었으며 나이가 들면 누구라도 걸리는 병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성인병의 증상이 젊은 층과 어린이에게도 발병하고 대부분의 성인병이 흡연, 음주, 과식,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의 반복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한내과학회는 2003년부터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계칭하였다. 생활습관병이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병으로 불균형한 식생활, 운동 부족 등의 활동량 감소,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잘못된 생활 방식을 오래 유지하는 동안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가 현대 질병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전염병 등 급성 질환이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습관병은 대부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합병증을 수반하며 서서히 발병하고 대부분 자각 증상 없이 위험한 질병이지만 어려서부터 시작하고 평소 생활습관과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의 개념.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만성폐질환, 간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신경계 질환 등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하는 질환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건강한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은 각자의 직업, 성격, 환경 등에 따라 운동, 영양, 흡연, 음주, 수면, 휴식,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형태가 각기 달라 자신만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습관 요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는 체중 증가로 인한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나타나며 이와 더불어 혈압 상승, 혈당 증가, 혈액 내 중성지방 증가,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저하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뇌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비만, 고혈압, 고지지혈증, 심혈관계 죽상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군의 원래 이름은 X증후군이었다. 1988년 미국 의사 지 리븐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해 지은 이름이다. 이후 1998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를 대사증후군으로 이름 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민 중 4분의 1 정도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비만 인구가 늘면서 대사증후군 인구도 함께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40에서 50대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게 많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 4배에서 6배 이상 높다. 또한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 발생의 위험도 높아진다. 대사증후군만 치료하는 단일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유발 요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를 해야 하며 체중 감량과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변화가 치료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표 3의 1의 5가지 위험 요인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7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자 1478만 5545명 중 26%가 대사증후군이며 73.2%는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5개 항목 진단 기준별로는 복부 비만 23.9%, 고혈압 43.6%, 고혈당 38.3%, 고중성 지방혈증 32.2%,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22.1%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발병 원인.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로 가장 흔한 것은 과음, 과식, 운동 부족에 따른 복부 비만과 지방간, 스트레스, 노화, 유전적 이유 등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된 것을 말하는데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신체는 역설적으로 포도당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 인슐린을 더 분비시켜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한다.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중 염분과 수분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지방의 체내 축적을 유도하여 비만 발생률을 증가시키기도 하며 혈중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감소시켜 이상 지질 혈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밖에 유전적 요인이나 저체중, 출산 등의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칼로리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 요인,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은 복부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일컫는 용어로서 비만의 기준은 국가나 민족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인 경우를 복부 비만으로 분류한다. 대한비만학회 2017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성인 복부 비만 유병률은 20.8%, 남자 24.6%, 여자 17.3%로 5명 중 1명은 복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대사증후군은 4.2배 증가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2배 증가하며 당뇨는 2.1배 증가한다. 복부의 지방은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 내방지방과 피하지방으로 구분된다. 장기 주변에 지방이 끼면 장기가 압박을 받아 활동이 위축되어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다. 체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부위에 축적된 내장지방이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장 비만과 복부 비만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내장지방은 혈액 속으로 지방을 흘려보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내장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 과다하게 유리되어 혈중 유리 지방산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연령 증가에 따라 내장 지방이 증가하기 쉽고 과식이나 운동 부족도 내장 지방 축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복부 비만이 현저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줄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는 등 식습관을 조절하고 운동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리둘레는 측정 방법이 간단하여 복부 비만 진단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올바른 허리둘레 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1. 양발 간격을 25에서 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시킨다. 2.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측정한다. 3. 측정 위치는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윗부분, 장골릉의 중간 부위를 줄자로 측정한다. 4. 측정 시에는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한다.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건강 문제이다. 고혈압은 원인에 따라 1차성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속발성 고혈압으로 분류된다. 1차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의 9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비만, 짜게 먹기, 흡연, 과음, 스트레스, 가족력 등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성 고혈압은 신장의 이상, 내분비 질환 등의 다른 질병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전체 고혈압 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혈압은 120/80 mmHg 미만인 경우를 정상 혈압으로 간주하며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특히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mmHg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mmHg인 경우를 고혈압 전 단계로 분류하여 고혈압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축기 혈압이 130 mmHg 이상이거나 위안기 혈압이 85 mmHg 이상일 때 혹은 혈압약 복용 여부가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되고 있다. 고혈압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운동량을 늘리거나 체중을 조절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 당뇨병.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쓰이는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세포에서 이용되려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필요하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너무 소량 분비하거나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당이 과다해져서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었으나 비만 등의 이유로 인슐린에 대한 체내의 저항성이 높아져 인슐린이 세포에서 잘 쓰이지 못하여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대개 당뇨병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혈당이 높아지면 전형적인 3대 증상, 다음, 다뇨, 다식을 경험하게 된다. 즉 많이 먹고 마시며 소변량이 증가하는 특히 특이 증상과 더불어 체중이 감소하며 온몸이 나른하고 권태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당뇨의 진단에서는 혈중 포도당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검사 방법으로는 공복 혈당 검사와 당 부하 검사가 있다. 우리 몸의 혈당 수치는 신체 활동 정도나 음식 섭취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체혈을 실시한다. 요즘은 가정에서 간이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여 꾸준히 혈당 관리를 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손가락 끝에서 혈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짜내면 조직액이 섞여 나와 정확한 혈당 수치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 부하 검사는 포도당을 마신 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혈당을 측정하는 검사법이다.
당뇨병은 평소에 혈당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뒤따르는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어느 한 시점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와 더불어 장기간의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2에서 4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검사에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있다. 당화혈색소란 적혈구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혈색소에 당이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다는 것은 최근에 혈당이 높게 유지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전형적인 당뇨 증상, 다음, 다식, 다뇨,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를 보이면서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인 경우,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인 경우, 당부화 검사에서 2시간 후 혈당 수치가 ppL2가 200mg/dl 이상인 경우. 한편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있으나 위의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높지는 않아 당뇨로 진단할 수 없는 상태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한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경우는 잠재적 환자군으로서 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혈당 수치에 관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이거나 현재 당뇨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로 하고 있다. 이상 지질 혈중, 인체 내에 존재하는 지질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중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유리지방산 등이 있다. 이들의 혈중 분포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혈관 상태가 악화되어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동맥경화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를 이상 지질 혈중이라고 한다. 흔히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 해로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인체 구성의 기본 단위인 세포막과 지단백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호르몬과 담즙산의 원료이므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LDL 콜레스테롤과 말초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어하는 HDL 콜레스테롤의 두 종류가 있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을 수치는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는 것이 고콜레스테롤 혈중 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은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은 40mg/dl 미만, 여성은 50mg/dl 미만인 경우이다. 중성지방은 죽상 경화증을 유발하거나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150mg/dl 이상이거나 이미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으로 한다. 중년기 이후 고지지혈증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감자,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간식으로 즐기고 칼국수, 수제비 등의 식사를 즐기는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한국인의 중성지방혈증과 관련되므로 식습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문제점: 대사증후군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다. 우선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내분비계 이상 및 당뇨, 암 등을 동반하기 쉬우므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 자체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우울감, 고립감 등을 유발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빠르게 증가되어 평균 수명 연장에 비하여 건강 수명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여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등에 의해 오랜 시간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질환 등은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상승의 부담이 큰 질병이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이라는 특성상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문제는 2011년 9월 국제연합 UN 회의에서 정책 의제로 채택될 만큼 중요한 공공보건 이슈이다. 만성질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활습관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기대 여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보건의료 비용의 부담과 사망률 증가로 국가의 안정성과 국가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WHO 2013가 발표한 비감염성 질환 NCDS 보고에 따르면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80%, 암의 40%는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이의 실천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이것은 질병 예방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998년에는 약 25%였으나 2007년에는 약 31%로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만 3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약 24%에서 26%로 증가 추세에 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사증후군 상태일 경우 가장 필요한 해결책은 생활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체중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며 건강한 식사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생활습관 개선, 식사와 영양. 대사증후군의 병인 중 가장 비중 있는 설명은 바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체중 관리, 특히 복부 비만의 관리가 중요하다. 체중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이상 지질 혈중, 고요산 혈중, 혈전인자, 비정상적 혈관 상태의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 환자 대부분은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이다. 따라서 식이 조절, 운동, 금연 및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6개월 내지 1년의 장기 목표를 설정한 후 열량을 줄이고 포화지방산, 주로 동물성 기름이 많은 고지방 식품과 정제된 곡류의 섭취를 제한하는 대신 과일, 채소, 통곡류, 살코기를 적극 섭취하는 등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식생활 개선 방안으로 지방 섭취량을 전체 열량의 30% 이하로 하고 전체 지방 섭취량 중 포화지방산은 1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콜레스테롤은 하루 300mg 이하로 제한하면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생선과 오메가3 함유 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염분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소금은 하루 6g 이하, 나트륨은 하루 2.4g 미만을 섭취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적절한 음주가 내장 비만 환자에서 콜레스테롤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음주를 적절히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는 금연해야 한다.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되는데 그 결합력이 산소에 비해 무려 400배나 크기 때문에 결국은 혈액 내의 산소가 매우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혈관 수축, 혈관 내벽의 세포 손상, 동맥경화 등과 더불어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며 쉽게 피로해진다. 담배 성분 중 니코틴도 체내 흡수가 매우 잘 되기 때문에 혈압과 맥박 상승을 초래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칼로리 섭취를 억제한다. 대사증후군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칼로리의 섭취 제한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중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이상 지질 혈증, 고요산 혈증, 혈전 및 동맥경화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과체중이거나 복부 비만인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평소 칼로리 섭취량보다 250에서 500kcal 정도를 줄여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좋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제한다.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에 따른 혈당 수치를 혈당 수치라고 한다. 혈당 지수라고 한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빨리 증가시켜 인슐린 분비와 저항성을 높이고 대사 증후군을 일으킨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지수가 낮지만 쌀, 익힌 감자, 흰빵 등은 혈당 지수가 높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조리를 여러 번 할수록 당 지수가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포만감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지방질의 섭취가 증가하면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발생이 증가한다. 지방은 칼로리는 높지만 포만감이 적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을 섭취한다. 영양소가 장에서 흡수되어 이용되는 대사 과정에는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을 예방하고 칼슘은 체중 감량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비타민 B, 비타민 E, 엽산 등은 심혈관 질환 감소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우리 체내 여러 조직 구성의 기본 성분이고 면역력 유지, 혈당 유지 등 많은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다. 특히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우리 몸의 근육인데 근육은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 근육량이 감소하면 포도당 이용과 저장에 문제가 생기고 지방의 연소가 감소함에 따라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 근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육류, 생선류, 어패류, 날류, 가금류, 콩류 등의 어육류군 식품을 몇 끼니 받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소와 섬유소를 많이 섭취한다. 채소에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예를 들면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 강화 작용을 하고 시금치에 많은 비타민 C, E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다른 식품군에 비해 식이섬유소 함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식사할 때 포만감을 주고 섬유소는 식사 후 당 성분이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켜 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하며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상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샐러리, 시금치, 토마토, 오이 같은 전분 함량이 적은 채소를 식사 때마다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싱겁게 먹는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소금을 5g, 나트륨 2000m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저염식은 그 자체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도 증진시킨다. 생활 속에서 소금과 MSG, 글루탐산 나트륨과 포함된 조미료와 소금 함량이 많은 식품 섭취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고지지혈증 환자는 식사를 주의한다. 고지지혈증 환자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의 섭취는 일주일에 1에서 2번 정도는 줄여야 한다.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지방은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방과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혈중 지질 농도를 상승시키고 심내혈관에 영향을 주는 지방식품으로는 붉은 육류나 닭껍질과 같은 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으로 알려진 마가린, 쇼테닌과 같은 식물성 지방이 있다. 이런 지방 섭취량이 늘어나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이상 지질혈증뿐 아니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기능 저하 등 여러가지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능한 한 포화 지방이 함유된 육류의 지방, 크림류는 적게 먹고 식물성 오일, 생선, 견과류 등으로 불포화 지방산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운동요법.
운동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의 감소에도 도움이 되며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운동 효과는 열량의 소모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큰 근육을 사용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스케이트, 줄넘기, 계단 오르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적합하다. 이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7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이 좋으며 최대한 운동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주당 2000칼로리를 사용하는 운동도 도움이 된다. 이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 운동은 부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서 시행한다. 일반인은 자신의 최대 운동 능력의 50에서 80% 범위 내의 강도로 하루 30에서 60분씩 일주일에 3에서 5회 시행하는 것이 좋지만 비만한 사람은 운동의 강도를 50에서 60%로 낮게 하고 운동 시간을 60분 이상으로 늘리며 일주일에 6에서 7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영이나 빠르게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와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우리의 몸이 운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간 수준의 강도, 체력의 40에서 50%와 시간 30에서 40분으로 시작하고 이후 운동에 적응했다면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체력의 50에서 70%, 운동 시간을 늘리는 50에서 60분 것이 좋다. 비만인 경우 중등 강도 이상으로 운동하면 근골격계의 변형과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근육과 관절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저강도의 비체중 부하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시작한 뒤 차츰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한 사람 중 50%가 1년 이내에 운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사증후군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쁜 일상에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근무 중 잠깐의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운동과 친해진 다음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자동 세차 대신 셀프 세차하기, 집이나 회사에서 최대한 멀리 주차하여 걷기, 활동적인 취미생활 갖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운동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목표와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신체 지방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지방의 증가를 늦추려면 운동과 근력 강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을 통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피하면서 이상 체중을 유지하고 복부 비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최근 보건의료 정책이 치료 중심에서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과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는 대사증후군 또는 주의군에 따라 보건소 방문자, 찾아가는 직장인 대상 건강사업 등을 통하여 영양, 운동 상담, 개선 활동으로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병의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를 넘어 머지않아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건강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는 작은 노력, 개선을 위한 의지, 실천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야 한다. 요약. 생활습관병이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병으로 불균형한 식생활, 운동 부족 등의 활동량 감소, 과로, 스트레스와 같은 잘못된 생활 방식을 오래 유지하는 동안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을 의미한다. 대사증후군이란 뇌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비만, 고혈압, 고지지혈증, 심혈관계 죽상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혈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의 5가지 위험 요인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복부비만, 내장지방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추정하고 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사증후군 상태일 경우 가장 필요한 해결책은 생활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체중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며 건강한 식사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